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정진 교수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공부법이라고 하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 부자 순인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세계 10대 부자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일까요? 바로 10명 중에 8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오늘날 세계의 부와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비리그 교수의 40%가 유대인이고요. 하버드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의 인구입니다. 14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850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다 모았을 때 1450만 명입니다. 이렇게 적은 인구로 어떻게 유대인들은 세계 부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시면 전 세계 500대 기업의 CEO의 41.5%가 유대인이고요. 절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간 창업 수가 유럽 전체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의 30%, 즉 한 230개 정도를 유대인이 이때까지 받았습니다.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크 저커버는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당신이 성공하게 되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하브루타를 통해서 세상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인데요. 주라기 공원을 만든 감독이죠. 부모님과 식사 시간에 항상 내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셨다. 하브루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도 하브루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장악한 유대인의 비결은 바로 하브루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를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브루타란 무엇일까요? 하브루타는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을 가진 하베르가 어원입니다. 하베르는 친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구와 가볍게 수다 떠는 것 또는 이제 논쟁적인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브루타의 어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브루타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3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삼죠. 그러고 나서 이 로마군은 유대인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두 가지죠. 바로 돈, 교육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다. 당연히 현지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돈을 싹 쓸어가니까 유대인들은 재산 상속을 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 금지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물려주지? 우리 자식한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유대인 인구가 1450만 명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2천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남북한 다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이면 유대인의 인구가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살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소멸되고 말겠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멸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하브루타라는 공부법인데요. 자, 혹시 아프리카의 유대인 마을을 혹시 아십니까? 아부유다라는 마을입니다. 이 아부유다야는 바로 유대인이 사는 마을이란 뜻인데요. 2000년 전에 로마군에게 쫓겨서 아프리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깊숙한 아프리카 대륙의 깊숙한 우간다까지 그때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흑인들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2000년 전에 내려온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외모는 현지인들과 결혼하면서 다 흑인으로 바뀌어버렸지만 유대인의 정체성과 언어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브루타 때문이죠. 하브루타. 지금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하브루타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매주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진리를 탐구하는 하브루타를 합니다. 그냥 축복이다 그러면 축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 상대 측에서 또 답변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질문을 던지면 또 답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하브루타를 매주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2000년이 흘러서 유대인의 언어를 보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브루타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7가지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식을 나눠주고요. 7개 그룹에.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5점짜리 100점 중에 5점이죠. 굉장히 낮죠. 이 5점이 나왔던 공부 그룹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공부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5점은 강의 듣기였습니다. 강의 듣기. 10%가 읽기였고요. 20%가 이러닝 듣는 거, 30%가 시범 강의 보는 거, 50%가 집단 토의하는 거였습니다. 75%는 실제 해보는 거, 경험학습이라고 하죠. 이거였고요. 90%가 바로 서로 설명하는 거, 하브루타죠. 3, 4, 5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하브루타가 학습 효율성이 가장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최고의 지혜로운 공부법인 것이죠. 이런 실험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하브루타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그게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나름의 통찰을 얻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탄생과 하브루타가 연관이 있었습니다. 서양 문명을 탄생시킨 2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인들의 문화, 문명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헬레니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파고 들어가 보면 소크라테스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그리스인의 문화와 문명을 만든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변증법이라고도 하죠. 왜 소크라테스한테 삼파라고 했을까요? 삼파는 뭘까요? 삼파는 바로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삼파라고 하죠. 오늘날은 뭐 간호사들이 하는 거지만 예전엔 다 삼파가 있었죠. 근데 왜 소크라테스한테 삼파라고 했냐?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헬레니즘을 낳고 서양 문명을 낳은 삼파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삼파술이라고 있죠. 이 술이 바로 대화하는 대화술입니다. 질문하는 질문술이고요. 토론하는 토론술입니다. 대화, 질문, 토론하는 이걸 소크라테스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이 오늘날 서양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저처럼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광장에서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죠. 너 행복하니? 하니까 청년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행복하니? 이런 식으로 계속 말꼬리를 잡고 질문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6, 7번씩 계속 질문하면 탁 막히는 거죠. 그 막히는 순간이 뭐냐? 무지의 자각이라고 합니다. 무지는 모르는 거죠. 자각은 스스로 깨닫는 거.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행복한지를 질문을 쭉 받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한테 질문을 받고 내가 행복하다고 했지만 왜 행복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행복할까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식 대화법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바로 귀납법인 거죠. A 질문, B 질문, C 질문을 쭉 해가지고 그죠? 계속 질문을 해서 하나의 동일한 게 나온다면 그게 과학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죠. 만률력의 법칙이 뭡니까? A도 떨어뜨려보고 B도 떨어뜨려보고 C도 떨어뜨려봤더니 다 동일이 떨어지더라. 그죠? 그러니까 A도 물어보고 B도 물어보고 C도 물어봤더니 동일하게 모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귀납법인데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소크라테스가 귀납법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질문식 대화법인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과학하는 방법, 학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됐고 오늘 서양 문명을 탄생시킨 삼파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브루타를 낳은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와 문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이 최우선인 거죠.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냐? 바로 성경하고 탈무드로 완성이 됩니다. 자, 헤브라이즘, 우리하고 먼 얘기 같지만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볼까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돼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 손은 이렇게 선서를 하죠. 그러면 한 손은 어디에 얹습니까? 바로 성경에 얹습니다. 성경에. 그죠? 오늘날 미국 대통령은 로마 황제 같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얹고 대통령 취임을 선서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바로 신본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는 서양 문명을 탄생시킨 이 헬레니즘, 여기에서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이 그 헬레니즘을 낳았죠. 여기에서 공부 방법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질문법이죠. 질문식 대화법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바로 이 헤브라이즘에 완성시키는 것은 성경하고 탈무드잖아요. 이걸 교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공부 방법,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을 가져왔고요. 교재는 바로 성경 탈무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확실하니까 하나의 교육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기원전 108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딘가요? 많이 보셨죠? 예,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으로 상징되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무려 2200년을 갔다고 하는데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신라가 1000년을 갔습니다. 물론 딱 8년 빠지는 992년을 갔었죠. 자, 고구려가 705년을 갔고요. 백제가 678년, 가야가 350년, 고려가 474년을 갔고요. 조선이 518년을 갔습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제가 역사를 짧은 순간 쭉 훑어드렸는데 바로 나라가 한번 생기면 굉장히 오래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거의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을 한번 보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는 유방이세였던 한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400년 조금 넘거든요. 그게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가야 같은 경우에 350년이지만 우리는 역사가 짧다고 해서 거의 잊혀져 있잖아요. 근데 가야는 중국에 가면 2등입니다. 2등 역사가.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한번 나라가 세워지면 굉장히 오래 갔었죠. 그래서 세계 4위의 디아스포라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거의 1000년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신라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생긴 지 70년 조금 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잖아요. 70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근데 신라 같은 나라는 무려 1000년을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한번 생기면 그렇게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은 많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거나 또는 강제이주를 당했죠. 그래서 세계 4위에 우리가 강제이주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세 번째로 제가 보여드린 나라에서는 오래 존속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그 역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나라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을 잘 보면 모두 정체성 보존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아까 유대인들 보셨죠? 2000년 전에 그 조그만 나라, 조그만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네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유지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라어가 보존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라어도 없지만 신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 정체성 보존 실패하고 융합되고 동화돼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 바로 이 하브루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집에서 시작되거든요. 밥상머리 교육, 부모 아이가 앉아서 하는 걸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하브루타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일제 시대를 36년을 겪었죠. 36년을 겪고 나가지고 이때 아이들이 국민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1 국어가 뭐였습니까? 바로 일본어였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들은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당연히 그 시에 태어났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시기 동안 많은 한글과 우리 말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1945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광복이 됐을 때 가장 활성화됐던 교육은 바로 이 문해교육이었습니다. 문해교육. 바로 한글을 알려주고 우리말을 알려줬던 이런 문해교육이 활성화됐던 거죠.
우리는 불과 36년밖에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2000년을 떠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언어와 정체성을 보존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2000년을 하브루타를 위대한 유산으로 계속 남겼죠. 대대손손 남겨서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건국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지혜를 계속 자기 자손들한테 넘겨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어를 보존하고 자기네들의 정체성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장악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